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법개혁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에 본인 목소리를 내고 좀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때는 이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념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 우리 거를 뺏긴다라는 위기의식인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이게 나라와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조희대 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뒷전에 둔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자기 후배들이나 소위 법원의 이득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조희대가 물러남으로써 해결하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자기 희생인데 그것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목리를 부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고요. 추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쥐규현 판사 등의 그 판결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왜 개별 판사들을 악마화하느냐라고 사실상 반발을 한 겁니다. 자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개별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개별 사건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공정성에 심각한 위기나 의심을 초래한 당사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교과서적인 의미로라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전에 저의 이러이러한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이런 무리를 빚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국면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남으로 해서 제 잘못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국민들께 불이익이 되는 건 없는지 살펴주시는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뭐 이랬으면 아니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니 인제 물러나냐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야 조희대가 저런 사람도 이렇게 물러나면서까지 저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한번 그러면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 그냥 뭐랄까 그 좀 알리바이용 몸부림 같아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데 대한 그냥 대응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그다지 설득력은 없죠. 뭐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고 싶어 할 텐데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죠.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지금 임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와 대법관이 선호한 인물이 다른 것 같아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그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여성입니다. 이 김민기 판사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측에서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 측에서 김민기 부장판사를 이렇게 원치 않느냐라고 봤더니 언론 기사를 보면 그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까지 하면은 너무 특혜가 아니냐 뭐 그런 논리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법에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하나가 저기면 하나는 안 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각은 이거는 우리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골고루 먹어야지 부부가 독식을 하면 어떻게 이 생각이거든 이게.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한 자리가 얼마나 저기 한데 그런 거예요. 그 말로는 무슨 뭐 이해충돌이 어떻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오영준 헌법재판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둘이 부부인데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지난번에 이제 그 탄핵 사태 이후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대통령 몫으로 그러니까 왜 그
한덕수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명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뒤에 여파로 이제 그 오영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 건데, 그때도 조의대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오영준이 대법관으로도 지명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대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눈밖에 났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그 부인까지 추천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 우리끼리 좀 나눠 먹어야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상훈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광범 부장판사라고 역시 법원에서 아주 그 주요한 보직들을 하면서 이게 잘 갔던 분입니다. 예. 근데 형님이 대법관이 되니까 동생까지 충분히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LKB라는 법무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예. 대표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럴 때도 법원은 몇 명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예전에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패밀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아,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지금 제청을 해달라고 한 게 지금 한 달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좀 지연되는 게 있죠. 일단 대법관이 하나 부족하면 사건을 담당할 사람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뭐 멈추지는 않는 거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제청을 해야 될 사람이 끝까지 나 제청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임명을 못 하는 거죠. 헌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장이 자기 조직에 멍을 들게 하는 거라서 그걸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 이유는 그것도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장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임명권자한테 저항하고 대항해가지고 헌법기관의 구성을 지연시키는 거는, 이거는 그 무리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법원장이 굽혀야 되는 게 맞죠. 대법관 증원으로 이제 14명인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4명씩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노태학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제 13명으로 줄었고요. 네. 그러면 추가로 이제 1년에 4명씩 해야 되는데,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릴 수 있습니까? 그때가 이제 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2028년부터 이 법이 이제 대법관 직원이 시작된다고. 28년? 네. 그럼 그때는 조희대가 퇴임한 후에요. 그러겠네요. 나이가 다 차가지고. 근데 이제 역시 헌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그때 그 지명되고 임명되는 대법원장은 지금 조희대 씨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겠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밥그릇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통법관 출신이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조희대 씨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 앞으로 향후에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최대한 개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판이죠. 최근에 일부에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된 이유가 사건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탄핵소추 사유에는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 부담 없이 이 사유를 적용해가지고 대법원장을 파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징역 23년을 지금 징역 1년에서 선고받은 사람인데, 징역 1심에서 선고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헌재에서는 탄핵이 기각됐었잖아요. 예. 그것도 문영배 재판관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한덕수를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나중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 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수사가 좀 빨리 진행돼서 증거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때 헌재에 제출됐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희대 씨는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정조사도 지금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출석시켜가지고 뭐 조희대한테 질문하겠다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입 닫고 있었던 모습만 보여줬지, 그게 국정조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상임위에 출석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증거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없는 증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들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좀 거쳐야 될 과정이긴 하죠. 예. 자, 다음으로 그 전 부천지청장이었죠.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준 검사가 쿠팡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대놓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미준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 사무실 앞에 찾아가가지고 문지석 검사의 욕구를 대리 배설해주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다. 옛날에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다라고 아주 세게 반발하더라고요. 어미준이 그동안에 검사로서 살아온 경력과 여러 가지 수사들을 보면, 예. 정치 검찰의 욕구를 앞장서서 배출해준 아주 역겹고 더러운 짓을 한 대표적인 검사예요. 예.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한명숙 총리 사건을 조작한 그런 검사로 그 대검 감찰부에서 지목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박정훈 대령 때, 예. 박정훈 대령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과 임성근이하고 그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또 임기훈이라는 국방비서관이 얘기하는 걸 보시면, 얼굴이나 표정만 봐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요? 예. 문지석 검사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어미준이가 얘기하는 것과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누가 더 진실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이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발악을 하는 건데, 그때 후배 검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권 바뀌어서 나도 검사장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 내가 윤석열이 똘만인데 괄호치고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미준의 출세력과 권력력이 이제 꺾이는 순간이고, 본인이 그것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발악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네.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다, 네. 뭐 그런 내용인데,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임 검사로부터 어미준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걸 명백히 들었다라고 이제 문지석 검사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미준의 변명은 주임 검사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범죄가 되면 뭐 이 검찰이 어떻게 누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지석 검사가 얘기한 결정적인 부분을 부인해야 되니까, 지금 주임 검사는 자기하고 생각이 같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어미준이 밑에 있었던 김동희 차장이라는 여자 검사. 예. 여기가 이제 동기가 김현장 변호사로 있으면서 쿠팡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의사 연락이 있고 해가지고 봐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동희도 기소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점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이 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로비에 의해서 내용이 바뀐 건지, 그 다음에 그간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대검에다가 보고할 적에 또 그 쿠팡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될 부분은 빼고 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말이 더 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그 담당 검사는, 평검사는 제일 말단에 있는 검사잖아요. 예. 이 친구가 검찰에 제일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경력이 제일 짧고. 그러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어미준 얘기에다가 말을 맞춰라 라고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검사를 믿고 그 검사가
자기를 위해서 정치검사 집단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에 결탁해서 거짓 증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점이 있어서 그 어미준의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검찰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셨지만 워낙 교활하고 이게 사악한 면이 있는 조직이라서 어떻게 또 말을 만들어내서 꼼수를 부릴지 이거는 계속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검찰도 역지사지를 생각해 볼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이 기자들이 남을 비판을 하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죠. 검찰도 똑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기소를 했다가 지금 어미준 검사가 처음으로 기소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제가 그 전부터 언론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 편향된 족보 언론의 문제와 이 정치 검찰의 문제를 거의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팩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저거를 언론에서는 우리가 뭐 죽인다라고 하거나 손을 봐주겠다 뭐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죠. 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의 편향성 이런 것들이 수사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만약에 제가 무슨 예전에 몇 년, 7, 8년 전에 뭐 리박스쿨에 가서 강연을 한 동영상이 나왔다. 예.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방송할 수 있을까요? 집중 공격하겠죠. 융단 폭격. 아니 그 융단 폭격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몹쓸 놈이 돼가지고 이 공론을 장해서 퇴출됐을 거예요. 예.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론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태도,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왜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점을 보시면 그런 상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실들을 갖다가 조합을 한다. 거기다가 본인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갖다 맞춘다. 이런 것도 비슷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이 드러나도 반성하지 않는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준다. 예. 그러니까 언론의 비리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이죠.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제 이런 점들이 많이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검찰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란이 진압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 와중에도 검찰의 장난질과 정치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거를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 예. 그 다음에 여타 이제 특검이 그동안에 진행됐을 때 거기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들. 지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염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뭐 수사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겠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검은 넥타이 메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고 어미준이가 계속 저렇게 하는 거다. 예. 예. 자,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쌍방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측근에게 한 녹취록이 지금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성태 회장 말,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SNS에 이 보도를 공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감금하기 위해서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라고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 여기다가 이제 북한을 끄집어 넣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북쪽의 사람들이 진술을 할 수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맞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노린 거고, 이거 제대의 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걸 끌어들임으로 해서 이재명 악마화에 조금 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죠. 이 극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기를 일으키게 하고 마치 이적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짓을 한 건데, 김성태 씨의 녹취가 너무나 적나라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회유 협박 상황하고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고 예. 또 취재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 말고 지금 바깥에서 김성태를 수발들었던 그 측근들이 또 얘기한 녹취가 있다는데 그거는 또 더 적나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이 어떻게 편의를 봐주고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떻게 협박을 하면서 회사 살리려면 이렇게 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거라서 좀 외통수에 걸렸다 예.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랬었죠. 예, 시작은 그랬죠.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갑자기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튑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그리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그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예.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을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귀국하자마자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성남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높은 사람 그 성남시장 거기를 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몰랐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저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이재명 대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질 때 그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예. 그때 이 쌍방울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이가 한참 흔들어댈 때 아닙니까? 그때 김성태 씨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도피를 했었단 말이에요.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어디로 도피해 있었거든요. 그때 지인들하고 연락하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거 지금 대선 과정에서 사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선거에 써먹으려고 나를 엮으려고 하는데 내가 절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대선에서 그 이쪽이 이기게 되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었어요. 김성태 씨가. 근데 그게 예측과는 달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버렸네. 예. 그러니까 그간에 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일종의 흥정을 한 거예요. 들어오면 싸게 끊어줄 테니까 저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그 설득을 당한 끝에 귀국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올 때도 첫 마디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이 말이 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이 왜 그랬나 하는 게 지금 이번 녹취록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예, 생각합니다. 이번 그 녹취록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허구성을 밝힌 그 법무부의 공식 기록을 통해서 네. 언론이 이제 기사화하면서 밝혀진 건데 민주당의 이제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 김남국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그리고 검사의 수법이 똑같다. 정직하지 못하더라며 울분을 토해낸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피의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대국민 자백이다라고 네. 김남국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자도 틀린 말이 없고 또 김남국 대변인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제 일종의 그런 분노가 담겨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법무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니까 법무부가 TF를 구성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물이라고 처음에 제가 그냥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접견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작성되는 거잖아요. 면회온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게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고 교정본부가 당연히 법무부 소속이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인 거고 거기에 공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검찰이 그간의 본인들의 어떤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할 때는 아주 편의적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예. 과거에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그랬었고 지들한테 유리한 단어 같은 걸 따내서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숨겨왔었단 말이죠. 몇 년 동안을. 그러면 저는 이 대목이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를 그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교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대로 공공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일종의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가 바치고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간첩 같은 사람으로 몰아갈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응?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한 사람을 악마화하는데 다 어찌 보면 침묵으로 동참한 셈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거냐? 악마 같은 정권이 나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이 하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검찰 권력의 잔인성, 이 맹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면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그 태생적인 비겁함 이게 있는 거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있고 그 자리를 다 들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오갔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늘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늘 속고 늘 분노하고 늘 이걸 바꾸자고 외치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허점이 생기고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나 그 계엄이 뭐 선포되고 어쩌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혹은 그 내란의 주역들이 돌아와서 지 부하들을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단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 짓이 아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국민주권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저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공직자들의 이 비겁함, 이 더러운 비겁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게 공직자들의 비겁한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걸로 끝날 일인가. 그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나는 가족을 더 우선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욕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던 상황으로는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문화는 어떻고 제도는 어떻고 그런 진실이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런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칠 때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예를 들어서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세요? 온 언론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지키고 검찰의 악마성을 보도하는데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면 검찰이나 청와대의 지시 내지는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기에 앞장을 섰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예. 4대강 가지고 이명박이가 법과 절차 무시하고 막 어거지로 추진할 때 그 관련해서 공무원은 한마디도 얘기한 사람이 없고 그 연구기관에 있던 박사 한 사람이 그 얘기 했다가 그냥 치도곤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지키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또 보면서 또 혀를 차면서 탄식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이 생각은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 한 명의 증언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도 이제 추가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박상용 검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그러면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검찰 소식이 아직 안 들립니다. 예, 그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 적이 있죠. 예. 빨리 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여론이 좀 반전되겠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긴가민가 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저것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니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았죠. 예.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3법이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갔는데 네.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 순방 중이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네. 그런 쇼를 하겠다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이고 쇼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준비라도 해서 했어야지. 즉흥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해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집회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집회신고를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막 성조기 펄럭이면서 막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랑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진짜 국민들의 빈축만 사고 말았는데. 예. 그게 저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1야당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조금 더 확실히 진압할 수 있는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예. 그 이제 지금 통합 문제가 지금 시끄러운데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했다가 지금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대전 충남 통합까지 패키지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국힘은 이제 대구 경북만 따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결국 나중에 지방선거에 가가지고 통합 시 투표를 하면 지금 혹시나 그 스윙보터인 대전 충남은 잃지 않게 될까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사익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해달라고 하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하자고 할 때는 자기들이 시장 도지사를 다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돈을 많이 빼먹자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한 거고 20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내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벌어지는 형국에서 이제 대전 충남은 다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합치겠다. 대구 경북은 그래도 자기네 텃밭이라고 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게 합치면은 5조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20조를 그냥 날릴 거냐라는 사람들의 이게 그 압박이 있으니까 또 이제 받겠다고 했다가 그 결정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사익만 계산을 하는 거는 대구 경북은 송원석이가 지금 대구 경북 출신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장동혁은 충남 출신이에요. 그러면 대구 경북은 찬성을 하고 대전 충남은 반대를 해서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게 둘 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대구 경북이 되는 걸 또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아주 웃겼잖아요. 휴일날 송원석이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테니까 법사 열어서 이거 빨리 통과시켜달라. 아니 그 전에 지네끼리 싸웠다며. 그래갖고 송원석이가 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부의장이 혼내고 누가 이거 반대했냐라고 그러고 송원석은 나 그런 식으로 모욕적이니까 나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뛰쳐나갔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꽃놀이표를 준 거예요. 야 니네 그러니까 니네 진짜 생각이 뭐야. 뭐 일체해가지고 가져와 이러는 거고 실제로 지금 경북의 뭐 기초단체장 중에 8명인가가 여전히 반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네가 해결해. 그 다음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국회 일정이 끌려다니고 뭐 우리가 이럴 생각이 없어. 그 대전 충남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전북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광주 전남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되고 나면 이제 충청도만 남아요. 어떡할 거야 그거. 선거는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익에 기초해가지고 목리 부리다가 본인들이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역대 그 저쪽 국힘 계열 지도부 중에 제가 제일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도부입니다. 장동혁, 송원석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태도나 어조나 그 표정이나 그렇게 국민들에게 하여튼 호감을 줄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저 기억이 나는 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법사위를 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중단한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 그거 뭐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득을 주워 먹는 데만 급급하지 무슨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바탕이 없는 집단이에요. 저걸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추가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대미 투자법을 처리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배분 등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2020년이죠. 그러니까 21대 국회 초반 때 여당에 있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원내 전략이고 그간의 국민의힘에 그냥 떼쓰기에 그대로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원내대표가 표명한 거고 실제로 또 그 안 줘도 되죠. 원래 상임위원장은 이 관행적으로 양 당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법에 그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국회법에 의하면 그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다 자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힘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힘이 저렇게 사사건건 발목 잡고 그냥 뒤로 낮아빠지면서 그 억지 부리는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아주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24년 총선 당시를 보면 그때도 민주당이 18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니까 결국 몇 개를 나눠줬잖아요. 예.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있는데 국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니 본인들이 저렇게 장애 투쟁하겠다고 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에서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상임위원장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주니까 거기서 국정이 국민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그러면 국힘이 지금 보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국힘이 위원장인데를 보면 기재위원장, 정보위원장, 네. 기재위원장, 정보위에서 그때 국정원 그 내란 가담 문제 가지고 얘기됐을 때 여러 가지로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한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 하는 점들을 국민들이 이번에는 또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냥 스멀스멀 그런 말 언제 했냐는 듯이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뭔가 확실하게 국힘으로부터 다짐을 받은 다음에야 양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4년 총선 때 민주당 권리당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단 하나도 주지 마라. 예. 줄 필요 없다. 2020년 그 국회를 보면 오히려 나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국방위원장도 지금 국힘이 하고 있잖아요. 성일종 씨가. 그러네요. 성일종 씨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내란 가지고 어떻게든 옹호해보려고 그러고 김현태 불러다가 따로 만나고 예, 뭐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맞아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런 짓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윤상현이의 말.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지금 윤상현 뭐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예. 1년 전에 윤상현이 했던 말과 지금 윤상현이 막 반성해야 된다 그러고 윤하고 끊어야 된다 그러고 뭐 윤석열한테 편지까지 썼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단한 지금. 사람입니다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윤상현은 지금,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예. 얼마 전에 그 보도도 나오던데 윤상현 의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예. 한때는 윤 어게인이었는데 지금은 절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이었잖아요. 그 한남동 앞에 가서 맨날 있으면서 뭐 또 서부지원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애국 청년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하던 사람이 예. 지금 와서는 뭐 반성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하여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윤상현. 많은 국민들이 윤상현을 기억하는 게 아마 그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참 말이 많네. 윤상현이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김영선 씨 공천 주라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코드가 잘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고 나서 윤상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한테 절대 그런 적 없다.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조사받으러 가가지고는 전화 받았고 시켰다고 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국힘이에요. 1년만 지나면 잊을 수 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 인터넷 치면 기사 다 나오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잊었다 하더라도 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에 있는 거예요. 저게 말을 대놓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국민들은 개돼지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 표 얻겠다고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십시오. 네? 그 와중에 또 이진숙이가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1등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 저 사람들이 대구 시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예. 이번에야말로 진짜 뽐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TK의 민주시민들이. 예.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이렇게 공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근에 그 인천공항 사장을 관둔 이학재 씨나 네. 아니면 현 시장인 유정복 씨가 나오기는 거죠. 그렇겠죠. 네. 둘이서 이제 경선을 할 것 같은데 이학재가 이제 독하게 맘먹고 덤벼드는 것 같고 네. 유정복 현 시장한테 거기서도 개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차례차례 지금 이제 그 라인업을 짜가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지사를 맨 처음에 발표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인천시장 후보자를 이렇게 저렇게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이 쭉 있었거든요. 인천도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도 정리가 됐고 경남지사 후보도 김경수 씨 차례차례 우리가 조금 뭐랄까 그 약한 지역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 이런 점에서 이제 후보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뭐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경선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지명을 해버리더라고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다른
뭐 경선 결과가 뭐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뭐 그런 점 때문에 굳이 지지자들 간에 뭐 그 수고나 분열을 가져올 경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결과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승복을 하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일이지. 당사자들이 아니 너 끝까지 경선하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냐라고 했다면 또 못할 일인데 그만큼 또 박찬대 의원이 어찌 보면 또 신망을 받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